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주택 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럼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를 이렇게 준용해서 차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는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층수라든지 세대수 그리고 바닥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단독주택 안에 주택의 층수, 바닥 면적, 세대수에 따라서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다가구 한번 볼까요? 다가구는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중요한 거 세대수가 몇 세대죠? 19세대 이하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다가구 주택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 다세대 주택은 일단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거고, 주택 층수가 아까 다가구는 3층 이하라고 했는데 얘는 4층 이하입니다. 한 계층이 더 주어지고 바닥 면적은 동일하고 세대에 대한 그 몇 세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다른 건 똑같은데 그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 초과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층 이상이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살펴봤듯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의 등기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일단 4계층 이하이고, 중요한 것은 세대별로 각각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럼 내가 다가구 주택을 팔았는지 다세대 주택을 팔았는지 같은 한 건물 안에 보통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한 건물을 팔았을 때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면은 단독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주택자가 해당해가지고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마지막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 한 세대가 비과세 받을 여지도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구분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 한 동을 이렇게 매각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걸로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과세관청에서 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비과세 신고한 거를 부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인하는 근거는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다가구 주택, 즉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가구 주택의 정의가 뭐였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탑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있어가지고 옥탑까지 포함하면은 3계층 이하가 아니고 4계층이지 않느냐. 아까 4계층이면 어떻게 되죠?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질 공부상에는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뭐라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세대 주택으로 보면은 얘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양도세가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가구 주택을 보통 방쪼개기를 해가지고 임차인들한테,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많이 주고들 있는데,
그 방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19세대를 초과한다. 아까 다가구 주택의 정의 중에 하나가 가구수가 몇 가구죠? 19가구 이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어봤더니 19가구를 초과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관청에서 형식은 다가구 주택이지만 그 실질을 봤더니 주택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또는 가구 수가 19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세대 주택으로 봐야 된다. 즉 1세대 1주택을 부인하고 추징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납세자들하고 과세관청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양도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인지 그리고 세대가 아니죠.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 옥탑으로 인해 가지고 다세대로 판정될 여지는 없는지 그러면 옥탑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주택으로 들어가서 4계층 이하 4계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양도세는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옥탑을 멸실하든가 아니면 참고로 용도 변경을 해놔야겠죠. 그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당연히 이 옥탑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도로 변경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다가구 주택, 특히 1세대 1주택을 받고자 하는 다가구 주택은 양도일 현재 반드시 가구수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할까요? 공동주택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 안에 우리가 아까 어떤 게 있었죠? 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에 해당할까요? 연립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아파트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실질 현황에 따라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 대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만 기재가 됩니다. 얘가 공동주택 중에서 어떤 건지가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판정할 때는 주택으로 상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계층 이하다 라고 하면은 바닥 면적을 봐가지고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연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실질 현황에 따라서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아파트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택을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업무시설로 바꿨을 때 아니면 이번은 거꾸로 상가나 업무시설로 쓰고 있었는데 얘를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바꿨을 때 그때 비과세 판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양도하는 자산의 사용 용도는 언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한 거겠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다주택자다. 그리고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근데 이 주택을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근린생활시설로 바꿔가지고 양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주택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적용이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용도 변경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특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고 바로 판다, 즉 3년 이내 판다라고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겠죠. 이번에는 거꾸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매각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물론 다주택자다 이렇게 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왜?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주택으로 팔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뭐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일은 없고, 단지 어떤 사람들이죠? 나는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근린생활시설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차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이 주택을 팔고 싶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겠죠. 그래서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는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2년 보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취득 시기에 따라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근생으로 오래전에 취득했는데 그때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판정합니까? 아니면은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용도 변경된 시점부터 주택으로 봐가지고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판정합니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용도 변경된 시점부터 판정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양도일 현재 다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비과세를 적용받겠네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갖고 판정을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오피스텔입니다. 우리가 뭐 오피스텔을 조금 구분해 볼까요?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죠? 취득 시점은 당연히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왜? 취득 시점에는 얘를 주택으로 사용할지 그 다음에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주택으로도 볼 수 있고 업무시설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 여부 또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했는지 사용하고 않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판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용도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 다른 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내가 과세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당연히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에서 어떻게 판정한다겠죠? 사업자 등록 여부, 그 다음에 전입신고 여부에 불문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한다겠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을 실제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 강남에 우리가 비과세로 알았던 이 주택이 어떻게 되죠? 중과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과세관청에서 현장을 통해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과세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제 이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양도일 전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 오피스텔 먼저 매도를 해가지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양도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도 포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범위는 건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택 범위 안에 그 부속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속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가 이제 포함됩니다.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때 주택 정착 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수평투영 면적, 즉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의미를 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 내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그 부수 토지는 그동안은 5배가 적용됐는데 3배로 조금 더 축소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택과 부수 토지가 서로 명의가 다르다. 그때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택은 내가 갖고 있고 그 부수 토지는 배우자가 갖고 있어서 동일 세대다.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 판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만 비과세가 되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주택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은 비과세를 함에 있어서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판정을 하고, 특히 주택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과세 관청에서 최근에 이제 현장 확인을 가끔씩 나가고 있는 오피스텔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의 부수 토지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주상공 지역의 그 도시 지역의 주상공 지역의 그 부수 토지는 그동안 5배에서 3배로 축소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